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강대국들은 희토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이 모든 걸 좌우하는 자원인데 우리는 늘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심 5,800m 서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 탐사선이 먼저 찾아낸 희토류. 이건 발견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자원 주권의 시작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사라 미첼입니다. 자원 전략 분석가로 20년을 일했죠.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희토류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화면에는 중국의 생산량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전 세계 희토류의 70%.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전투기 유도 시스템. 모두 희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처가 하나뿐이라니요.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육상 광산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환경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희토류 재련은 독성 폐기물을 쏟아냈거든요. 주민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됐죠. 어느 날 밤 저는 논문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쓴 거였어요. 제목은 심해 퇴적물의 희토류 농축 가능성. 6,000m 바닷속 진흙에 희토류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다라니요. 저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농도 수치가 육상 광산과 비슷했죠. 이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내려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말했죠. 심해 희토류를 주목해야 한다고요. 땅 위에선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인류는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누가 먼저 움직일 것 같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이요. 그들은 이미 연구를 끝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다른 나라였거든요. 2025년 7월이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해양자원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대형홀에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꼈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심해 자원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거든요.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우리는 지난 7월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첫 탐사를 마쳤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공해라니요. 배타적 경제 수역도 아니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공해는 국경이 없는 바다예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곳이죠. 대신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어요. 탐사선 탐에 3호를 투입했다고요. 6,862톤급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죠. 작지 않은 규모였어요. 그런데 청중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일본 연구자가 말했죠. 첫 탐사로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도 10년 걸렸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심해 희토류 탐사는 운이 아니라 경험이 좌우하는 분야였죠. 수심 5,000m가 넘는 곳에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전해본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3개월 후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온 거였죠.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죠.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5,800m.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건 보통 깊이가 아니었죠. 바닷속 5,800m는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수압이 엄청나죠. 1제곱센티미터당 580kg. 잠수함도 쉽게 내려가지 못하는 깊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국팀이 사용한 방법은 피스톤 코어링이었습니다. 긴 관을 해저에 꽂아 퇴적층을 통째로 뽑아내는 거죠. 마치 케이크에 빨대를 꽂는 것처럼요. 간단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난이도를 알고 있었어요. 5,800m 아래로 정확히 관을 내려야 했죠. 해류가 흔들고 장비가 무거워지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장비 손실만 수십억 원이었어요. 게다가 시간도 문제였죠. 탐사선 운영비가 하루에 수천만 원씩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첫 시출을 했을지 상상했어요. 선상에서 기다리는 연구원들, 모니터를 응시하는 기술자들.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장 메모가 있었어요. 첫 시추 위치 선정에 3일이 걸렸다고요. 수백 개의 데이터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했죠. 심해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추 과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탐해 3호 갑판에 쌓인 장비들. 그리고 회수된 코어 샘플. 진흙으로 가득 찬 긴 관이었어요. 저는 그 진흙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범해 보였죠. 갈색빛 퇴적물.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샘플을 밀봉해 본국 연구소로 이송했다고요. 분석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했죠. 그 한 달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기다림의 무게를요. 저 역시 기다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잠시 멈췄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깊이에선 모든 게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뛰어들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아닐까 싶었죠. 최대 농도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심해 퇴적물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진정하려 애썼죠.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100ppm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할게요. 이건 퇴적물 1kg에 히토류가 3.1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들으면 적어 보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육상 광산의 경제성 기준은 보통 1000ppm이에요. 그 이상이면 채산성이 있다고 봤죠. 3100ppm은 그 3배였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졌어요. 일본이 발견한 남태평양 진흙이 2000ppm이었죠. 당시 세계가 놀랐습니다. 엄청난 발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높은 농도를 찾아낸 거예요. 게다가 첫 탐사에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운으로 이런 수치가 나올 리 없었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연구자 동료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급했죠. 타카하시 씨, 한국 탐사 결과 봤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봤어요. 솔직히 충격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3100ppm이라니요. 타카하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10년 걸려 찾은 수치를 그들은 첫 해에 찾았어요. 이건 발견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계산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히토류가 있는지 알고 내려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방법론 파트를 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그들이 어떻게 이 지점을 찾았는지를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건 파도된다는 수치였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죠. 저는 방법론 섹션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스트리머였어요. 8.1km 길이의 장거리 스트리머.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멈췄죠. 8.1km요. 보통 탐사에 쓰는 스트리머는 3km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2배 이상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더 깊이, 더 멀리 보기 위해서였죠. 스트리머는 해저 지층을 투시하는 도구예요. 배에서 음파를 쏘면 해저에서 반사돼 돌아오죠. 그 신호를 센서가 잡습니다. 마치 초음파처럼요. 8.1km 스트리머에는 648개의 센서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648개. 엄청난 밀도였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센서가 많을수록 해저 지층의 미세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어요. 히토류가 쌓인 곳은 일반 퇴적층과 밀도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포착하는 게 관건이었죠. 한국팀은 저주파 반사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어요. 저주파는 깊은 곳까지 도달하거든요. 5,800m 아래 지층 구조를 읽어내는데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해석이 필요했죠. 여기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구물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3차원 모델로 만들었어요. 해저 지형을 입체로 재현한 거죠. 그리고 히토류가 쌓일 만한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모델 이미지를 봤어요. 컬러로 표시된 지층 단면도 빨간색 구역이 있었죠. 고농도 히토류 예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빨간 점을 정확히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갔죠. 이건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한 결과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탐사가 아니라 설계였죠. 바다 밑을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 동료였어요. 사라, 한국 탐사건 브리핑 준비 중이에요. 당신 의견이 필요해요. 저는 대답했죠. 지금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례예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 기술력을 미국도 주목해야 했어요. 아니, 세계가 주목해야 했죠. 다음 미팅은 긴급하게 소집됐어요.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서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죠. 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탐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부장이 물었어요. 시추 지점은 몇 곳이었나요? 3곳입니다. 결과는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3곳 모두 고농도 히토류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100% 적중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한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죠. 심해 탐사에서 그런 확률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보통은 10번 시추하면 3번 정도 성공하는 게 업계 평균이었어요. 50%만 넘어도 훌륭하다고 봤죠. 그런데 100%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8.1km 스트리머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고요. 지구물리 해석 기술로 히토류 분포를 예측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100%가 나오죠?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3차원 지층 모델이 나타났죠. 이걸 보세요. 빨간색 구역이 고농도 예상 지역이에요. 그들은 이 세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왜 3곳이죠? 더 많이 뚫지 않았나요? 비용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죠. 한 번 시추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요. 부장이 촉구했어요. 그리고 3곳 모두 맞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누군가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었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장이 물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죠?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심해 탐사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탐사는 운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로 길을 연 탐사를 보여줬어요. 이건 발견이 아니에요. 설계된 탐사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배워야 해요. 아니면 뒤처집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죠. 3곳 모두 맞았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심해를 읽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원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심해 히토류 탐사의 새로운 표준. 100% 적중률. 데이터 기반 설계 탐사.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며칠 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세미나에 초대받았어요. 발표가 시작됐죠. 일본의 심해 히토류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면에는 미나미토리시마라는 섬이 나왔어요. 일본 최동단 영토였죠. 그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히토류 채광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심 6,000m. 저는 메모했어요. 한국보다 더 깊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자국 수역에서 작업합니다. 안정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공해로 갔을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타카하시를 만났어요. 복도에서 커피를 마셨죠. 한국은 왜 공해를 택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 근해에는 심해 히토류 퇴적층이 없어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공해로 간 거죠. 국경 없는 바다로요. 저는 이해했어요. 공해는 인류 공동 유산이에요. 국제해적기구가 관리하죠.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면 달랐어요. 탐사구역을 신청할 수 있었죠. 독점권은 아니지만 우선권은 생겼습니다. 타카하시가 말했어요. 한국은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공해는 경쟁이 치열해요. 중국도 러시아도 관심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먼저 도착했어요. 그렇죠. 타카하시가 인정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먼저 데이터를 가진 자가 바다를 가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항구가 보였어요.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일본은 자국 수역을 선택했어요. 안전하지만 제한적이었죠. 한국은 공해를 택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무한했어요. 두 전략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저는 타카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는 웃었어요. 이건 경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해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찾았다는 건 세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먼저 도착한 나라가 주인이 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온 새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죠. 2차 정밀 탐사 계획.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탐해 3호제 투입. 손끝이 떨렸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어요. 2차 탐사 목표는 명확했죠. 탐사 밀도 확대. 자원지도 완성. 1차 탐사는 세 지점이었어요. 2차는 그 주변을 촘촘히 메울 계획이었습니다. 스트리머 운용 횟수를 늘리고 시추 지점도 추가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정확한 자원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채산성을 계산하려면 전체 매장량이 필요했죠. 다음 페이지에는 탐해 3호 사양이 나와 있었어요. 6,862톤급 탐사선. 최대 수심 8,000m 작업 가능. 저는 이 배를 떠올렸습니다. 서태평양 한가운데서 혼자 심해를 들여다보는 배. 그 배 위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이 있겠죠.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시추 지점을 논의하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장기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공해 히토류 자원지도 완성. 2030년 상업 채굴 기술 확보.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2030년. 불과 4년 후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였죠. 사라, 한국 탐사건으로 백악관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연구소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의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죠. 한국은 5,800m 아래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4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탐의 3호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원 안보 전략 자산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플레이어로 진입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5,800m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다. 펜을 놓았어요. 이제 세계가 주목할 차례였습니다. 심해는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미 그곳을 잃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